1545년 8월 20일 숨막히게 덥던 늦여름의 한양 도성 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11살의 어린 왕 명종이 즉위한 직후였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대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걸 안에서 영모다! 라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은 죽은 인종의 외삼촌 윤임과 당대 최고의 선비 유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거대한 조작극이자 잔혹한 정치쇼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피해 숙청을 기획한 총감독은 갓 즉위한 어린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휘두른 행동대장은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조카의 외척 세력을 단숨에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중기를 피로 물들인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선비가 그날 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수백 명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잔혹한 숙청을 주도한 문정왕후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하나 낳지 못해 언제 태위될지 모른다며 숨죽이고 살던 불운한 왕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궁궐의 병퉁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 그녀의 가슴속에 맺힌 한이 어떻게 한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중독된 괴물 남매의 타락기였을까요? 지금부터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조선의 정점에 오르고 또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501년 문정왕후 윤씨가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야심만만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미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비였던 장영왕후가 낳은 아들,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왕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자의 대리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화려한 병풍일 뿐이었죠.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낳아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야 했지만 하늘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그녀는 계속해서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궁궐의 모든 권력은 세자의 외삼촌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을 따르는 소윤 세력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신세였죠.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생 윤원형에게 우리는 이제 역적의 누명만 기다리는 신세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원형이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용은 물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는 법. 죽은 듯이 엎드려 기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1534년 궁에 들어온 지 무려 17년 만에 문정왕후는 기적적으로 아들 명종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것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대윤 세력은 이 어린 왕자가 세자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여겨 문정왕후 남매를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1537년 궁에 큰 돌이 났을 때 세자인 인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계모인 문정왕후를 구출했다는 미담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야사는 이 사건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문정왕후가 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고 인종이 살아남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끔찍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분노와 원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죽은 듯이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세자인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인종은 효심이 지극하고 학문이 깊어 모든 신하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과거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숙청매였던 조광조 등의 신진 사림을 모두 복권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에게는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음에도 인종에게 정치적 간섭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매일같이 인종에게 문안 인사를 받으면서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냉대했다고 합니다. 인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떡을 보냅니다. 인종은 계모의 첫 호의에 감격하여 그 떡을 먹었고 그날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으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끔찍한 독살설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1545년 7월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9달 만에 31살의 젊은 나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너무나도 착했던 왕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 거대한 비극의 신호탄이 될 줄을 말입니다. 인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위는 자연스럽게 문정왕후의 아들 11살의 경원대군, 즉 영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엎드려 있던 문정왕후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명분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 윤원형을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대윤에게 짓밟혀왔던 윤원형의 야망이 억눌려왔던 독수심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과 그 일파가 명종이 아니라 다른 왕족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영모를 조작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윤임은 물론이고 유관, 유인숙 등 당대에 명망 높던 사림 수십 명이 그날 밤 쇠사슬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왔습니다. 윤원영은 이들에게 직접 인두로 지지는 형벌인 낙형과 다리를 비트는 형벌인 주리를 가하며 거짓 자백을 받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첩이었던 정난정 역시 이 숙청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사대부들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려 윤원영에게 건넸고 그들은 다음날 모두 시체가 되었습니다. 한양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이 피해 숙청을 통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단 81만에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11살의 어린왕 명종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벌이는 이 잔혹한 사륙극을 옥좌에서 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괴물남매의 인질이었습니다. 을사사화로 모든 정적을 제거한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말 그대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종이 20살이 넘어 친정을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실상 여왕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총리 윤원영이 다스리는 이중 권력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 남매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윤원영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매관 매직을 조선 최초로 시스템화했습니다. 벼슬 자리에 공공연히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이조판서 10만 냥, 형조참에 5만 냥 하는 식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살인자도 무식한 상놈도 하루아침에 정승 판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첩 정난정의 만행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본처 김씨를 저주를 퍼부었다고 모함하여 쫓아낸 뒤 야사에 따르면 사람을 시켜 독살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본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천민 출신의 첩이었던 그녀가 외명부 정일품 정경부인의 자기까지 받아냅니다. 조선의 신분제 근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 커플은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그들의 재산이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보우라는 요승에게 완전히 빠져 억불숭유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를 부흥시키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그녀는 봉은사라는 절을 중창하는데 어마어마한 붓골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승려들을 뽑는 승과를 두활시키고 그 요승 보우를 지금의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 앞에서 내 아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라며 왕을 모욕했습니다. 왕 명종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 모든 만행을 그저 승인해주는 도장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문정왕후와 윤원영 남매의 사유 재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1559년,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증거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꺽정의 난입니다. 대청 출신 임꺽정이 도적이 되어 3년간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수탈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왕의 외삼촌과 첩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아래에서는 돈으로 관직을 산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도둑질하니 백성들도 살기 위해 도적이 된 것입니다. 임꺽정의 난은 단순한 도적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원영 남매가 만든 헬조선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알리는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임꺽정이 황해도를 휩쓸고 개경까지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권력에 취한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여전히 봉은사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고 윤원영은 여전히 기생들과 연회를 벌이며 뇌물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그저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존재하는 가축일 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둑을 애써 외면하는 이들의 철옹성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565년 4월, 이 철옹성 같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문정왕후가 65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30년간 어머니의 그늘에 갇혀 도장기계로 살았던 아들 명종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종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명종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듯 가장 먼저 어머니의 총애를 받던 요승 보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주도로 귀양 보낸 뒤 사람을 시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그의 외삼촌 윤원영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영은 하루아침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부했던 신하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윤원영과 정난정이 나라를 망쳤으니 당장 죽이소서. 명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원영의 모든 관직을 빼앗고 그와 정난정을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유배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명종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종의 분노는 귀양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 라며 매일같이 상소를 올리자 명종은 이들 부부를 더욱 험한 곳인 강원도 강릉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원영과 정난정은 완벽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그 흉악하고 당당했던 정난정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유배지에서 매일 밤 귀신이 보인다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다름 아닌 자신이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던 윤원형의 본처 김씨의 귀신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노려본다. 날 끌고 가려 한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가장 끔찍한 환영으로 돌려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정난정은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며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습니다. 혹은 윤원영과 함께 독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신을 정경부인까지 만들어주었던 탐무파탈 첩이 눈앞에서 죽자 윤원영은 이제 자신도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약이 내려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그에게 사약이라는 명예로운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금부도사를 보냅니다. 자신이 수많은 선비를 고문했던 바로 그 의금도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윤원영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선비들처럼 형틀에 묶여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부도사가 당도하기 직전 윤원영은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기른 뒤 함께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를 주무르던 괴물 남매와 그 하수인은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사라진 자리. 하지만 조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매관매직과 수탈로 무너진 시스템은 불과 27년 뒤 임진왜란이라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던져줍니다. 30년의 억압이 한 인간을 얼마나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권력욕과 만났을 때 얼마나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윤원영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권력이란 결국 더 큰 권력에 기생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본체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소멸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의민이나 임꺽정이 힘으로 저항하다 무너졌다면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권력 그 자체가 되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다 자멸했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권력과 줄서기라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때로 윤원영처럼 기생하기를 꿈꾸고 때로는 명종처럼 침묵하며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정왕후는 아들을 지키려 한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중독된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